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명백한 국가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전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진상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는 물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다른 국가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는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자세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장 이 해당 사태에 격양되어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도 사실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그 직권 남용이고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법무부가 나서서 아예 항소조차 못하게 막았던 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늦게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게 지금 이른바 뭐 국정조사, 뭐 청문회 이런 거예요. 얼핏 봤을 때에는 민주당이 마치 지금 용산을 옹호하면서 비호하면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요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덮을 생각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다른 이슈로 덮고 다른 쪽에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대장동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들의 항명 사건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뭐 민주당만 합니까? 국민의힘도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도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장관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다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봐라.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요. 검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더 반발하는 거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거꾸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겁을 먹고 저는 참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겁을 먹고 오히려 더 요란하게 민주당에서 짖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요. 오히려 항소해가지고 철저히 따져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를 항소를 포기하고 추징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고 이렇게 확정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대장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저는 입증하는 그런 사태로 일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법무부 장관은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은 이건 헌정 질서 수의 의지가 없다. 헌정 질서 문란이다라고 보고 또 직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법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법 적용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인 거예요. 그걸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특정인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변호인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사설 변호인인 것처럼 이렇게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적으로 권한 남용했으므로 직권 남용 또는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지금 이제 항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25명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노만석 대행에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내고 성명서 내고 그다음에 대면해 가지고 사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과반수가 지금 노만석 권한 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고 지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임명을 한 이재명 정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인사가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야 우리가 임명한 인사들이 반대할 정도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내란머리로 검사들까지 내란머리로 몰아간 것은 정말로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한 일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근데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정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대표실과의 어떤 정무적인 조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지금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검찰에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검찰은 어차피 해체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금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굉장히 부당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모욕을 주고 이런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고 뭐 법리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태는 뭐 검사들의 항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냥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훤히 보입니다.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좀 대행 체제로 지금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검찰총장의 업무를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 서면 질의가 오고 간 게 없거든요. 이 항소를 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에 대해서 뭐 세 차례나 걸쳐서 뭐 주의해라 뭐라고 했죠? 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라는 그 말이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뭐 당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건 국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검찰만 어떻게 보면은 혼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잣대에서 많은 어떤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으니까 여기서 후퇴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검찰은요. 지금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 결과물을 안겨다 주는 것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진실싸움으로 이제 비화된다면 저는 글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단지 법무부 장관만 내려오는 수순이 아니라 아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짧게 좀 더 네. 추가해도 되죠? 네. 예. 이제 지금 갑자기 이름이 뭐지? 그 대행
네, 그 검찰총장 대행하시는 분. 노만석. 노만석 죄송합니다. 네. 하루 등지는 노만석 대행. 노만석 대행이 지금 대행으로서 4개월째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 70년 넘는 역사에서요. 검찰총장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장기 공백이고요. 그게 네. 최장기 대행 체제인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총장 자리를 일부러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임명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지 못하게 지휘를 할 건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은 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또 검찰의 독립성을 판단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못한다 우리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항소가 될까 싶어 가지고 대행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촘촘히 짜놓고 검찰총장은 공백을 만들고 심약한 대행 체제에서 심약한 지금 노만석 대행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지금 많이 답답하다 힘들다 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 정도 거치가 없는 거예요. 뭐라 하죠? 용심이라 그러나요? 그 정도 이제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폐기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이걸 본인도 결제해서 쓰니까 했는데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는 그걸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자정되기 1시간 전에 알겠습니다. 항소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위에다 답을 하고 그 밑에다 전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약한 노만석 권한 대행을 앉혔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 선거에서 지면 유죄라는 것이 이번에 재판에서도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인허가 비리 사건인데도 여기서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해서 전원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할 때부터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뭐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부터 사실은 검찰을 향해서 뭐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본인이 지금 5개가 넘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5개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법원에서 거의 뭐 확정 판결 나다시피 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판결을 내린 게 결국은 법원이에요. 지금 대법원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분명히 이거는 범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2심에 무죄를 줬던 2심 결과를 되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을 100개 했어도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100개의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손가락질을 검찰로 향하고 있고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지금 급기야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을 아예 해체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검찰의 어떤 그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을 정말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검찰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맞섰다가 결국은 다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사정기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숨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검찰이 저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사정기관들에게 혹은 사법부에게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 유리한 재판만 할 것을 저는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립성 위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이 가장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처럼 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수뇌부 지휘 체계조차 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긴 하는 건가 이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내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검찰에서 기소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이제 내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가려줄 거라는 기대감도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재판에 가더라도 내가 어떤 이제 정당이라든가 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무죄가 될 수 있고 또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권력에 내가 어느 쪽에 붙어있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법 시스템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사법부가 나의 죄를 판가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끈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인맥에 의해서 내 죄가 판가름이 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아는 인맥과 끈, 권력에 줄대기만 해가지고 사고만 치려고 하겠죠. 정말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그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지금 이 사례가 됩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항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한 경우,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다 합해가지고 항소율이 얼마냐? 60%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항소심 가서 한 번 더 다퉈보면은 지금 1심에 나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양쪽 다 가진다는 얘기예요. 검찰도 가지고 피고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고인도 그러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마라라고 해야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왜 검찰에 대해서만 기계적 항소라고 규정을 재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나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듭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적용시켜서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기계적 항소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현 정부가 오히려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번 사태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혹은 관리 실패의 결과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장악이 아니라 아예 해체를 목표에 두고 움직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방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마지막 검찰총장이 4개월 전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노만석 대행으로 지금 4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 대행 체제는 한 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검찰과 같은 기관은 정말 중요한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장의 자리를 비워두면은 결국은 공백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임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지속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거의 뭐 다다른 게 검찰청 폐지 아닙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뭐 공소하는데 뭐 중수청으로 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검찰청 완전히 찢어서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였고 지금 뭐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1년 뒤면은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 검찰이라는 조직 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자신들이 장악을 할 수 있어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다 수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검찰이 다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 범죄 혐의에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조차 완벽하게 제거하고자 아예 그냥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오히려 이번에 이런 뭐 민주당이 부른 항명 사태, 뭐 저는 항명 사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이건 국민을 향해서 하고 있는 호소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부당한 압력이 검찰 아래 행해지고 있고, 또한 검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잘못됐다, 국민들한테 이걸 좀 봐달라라는 그런 호소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개 뭐 예전에 우리가 검찰청을 바라봤던 시각이라든가 혹은 검찰에 적용된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1년 뒤면 사라질,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사들의 마지막 외침이다라는 그런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검찰개혁은커녕 검찰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정동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쟁에만 발목이 잡혀서 민생 현안을 놓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일 전혀 생길 수가 없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법대로 엄격하게 아마 조치를 했을 거고요. 추징금도 검찰 구형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5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자기 주변을 꾸렸습니까?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비서관이 4명 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이 관련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민주언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이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조상호 정책보좌관인데, 이 보좌관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당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모든 5개 재판에 골고루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전부 다 배지를 달아가지고 국회에 진출한 사람이 5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지금 법사위 들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건 구조만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 그다음에 정부 보좌관의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회 정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 전부 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다 꾸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요, 민생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거 없애는 게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뿐만 아니라 국정 동력이 전부 다 사법 리스크 없애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민생은 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코스피도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계속 지금 뭐 아직 팩트시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관세 문제 때문에 하루에 뭐 330억 손실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모든 국정 동력의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 만든 거,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인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싸움만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국민이 원하는 건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